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10년 후에는 일하는 인구가 315만 명이 사라진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사회 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인구 문제, 지금부터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죠. 과연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요. 아주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정부도 나름대로 대응하겠다면서 이 정책 패키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출산율을 좀 높이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좀 생산 인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옮겨간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정책 패키지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고민한 흔적은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딱히 새로운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이제 우리 사회 인구 자체가 워낙에 급격하게 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네. 기존의 인력을 잘 활용하자 그래서 노령층, 그다음에 여성층,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 네, 활용인데 가족의 개념까지도. 예. 네. 그래서 보면 일단 이제 노령층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은퇴하거나 일자리를 바꾼 사람들에서 교육 훈련을 강화하자. 그래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지급 훈련비를 지원한다든지 혹은 네. 맞춤 대상 학사제도 도입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이것이 과연 새로운 일자리에서 적응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은 제일 좋은 배움은 온더잡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 현장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실전으로 배우는 예, 거죠. 실전으로 배우는 예. 건데 그런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이를테면 교육훈련의 개념으로 하면 인턴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일부 좀 임금을 지원하면서 또 가서 일을 배우는 그런 산학 관 협력의 그런 것들이 조금 패키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여성활동 참가를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든지 혹은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거는 저출산 대책으로도 이미 몇 차례 나왔던 얘기인데 네. 지금까지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게 좀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고 발표한 것인지 좀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우수 외국인 노동자를 등록해서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물론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만은 네. 또 이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노동력이 부족할 때 과거 제 식민지 국가에서 노동력을 많이 이렇게 투입했다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가 있거든요. 인종 갈등 문제라든지 혹은 이 사람들 좀 아무래도 소득이 낮다 보니까 슬럼화된다든지 그래서 우범지대화되는 범죄가 막 늘어. 원래 선진국들이 범죄가 없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보다 범죄가 훨씬 심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 30년 뒤에 나타나는 그런 후유증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는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걸 선진국에서 겪었던 어떤 실패 사례를 경험을 삼아서 조금 디테일한 정책을 세부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피할 수 없다면 강도를 좀 줄여서 대비해야겠다라고 해서 뭔가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실제로 효과를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어저께 발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경제부총리도 출산율을 더 이상 올리는 정부의 정책의 한계를 보였다. 솔직히 현재의 정책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출산율을 올릴 수 없겠다는 이런 걸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상황 정도 됐다. 근데 사실 이제 지난 10년간 그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한 210조 정도의 돈을 투입했고 작년만 해도 37조 정도의 돈이 투입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도 이제 사실은 60년, 70년 거치면서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는 그런 사례들이 났고 프랑스 같은 데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사례들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훨씬 더 가감한 정책들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뭐 GDP의 한 5% 정도를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지난 10년간 210조 말이 좋아서 그렇지만 작년에 37조 과연 국민들 느낌상으로 이게 정말 출산율을 높이게 한 사항인가 관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뭐 갈수록 훨씬 더 암울한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애를 놓기 위해서의 조건이 첫 번째는 내가 당장 양질의 일자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를 놓고 결혼해서 살려면 집 문제가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집값은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애를 낳아서 키워서 교육을 시키려면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걱정이 대산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젊은이들 삼포 세대라고 오고 뭐 결혼도 뭐 출산도 연애도 다 포기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출산율 올라가기 힘드니까 결국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이 OECD 기준으로 15세에서 64세까지 하면 63.5% 정도 되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를 갖다가 경제 활동 인구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령층에 이 인력들을 갖다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또 여전히 이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갖다 높이는 것.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온 카드 좀 이제 훨씬 더 뭐 문을 열은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네. 이주 노동자들의 이제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면서 이주 노동자를 받겠다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뭐 전혀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지 않은 것은 뭐 이민 정책이 대단히 유연해가지고 그런 문제들 발생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변화나 뭐 좀 획기적인 측면이 있고 나머지들은 여전히 뭐 재탕 삼탕 그 지적을 뭐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책이나 이런 지원에 의하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출산율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경제에 뛰어드는 인구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제 나가는 인구들은 또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또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정년을 연장해줘야 되냐에 대해서도 연구가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019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기 인구정책 TF 팀을 꾸리면서 한 네. 얘기예요. 일본식 정년 연장을 좀 봐가면서 정년 연장 문제도 논의하겠다. 근데 딱 거기서 끝. 그게 2년 전의 일이었죠. 2년 전의 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2기 인구정책 있었고 이번에 또 3기 인구정책 TF팀이 꾸려졌는데 뭐 크게 세 가지 흐름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리스크. 이미 이제 지난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했어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줄어드는 추세로 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하나가 이제 지역적 리스크예요. 지난해부터 수도권 인구 밀도가 비수도권 인구 수를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가 지금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게 네. 아마 우리는 아마 2, 3년 후 한 25년 정도면 네. 아마 초고령화 사회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은 현실대로 직시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학교 출산율이 적어도 2.1명은 돼야지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지만 지난해 이미 0.84명 수준으로 뭐 떨어졌어요. 네.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렇죠. 뭐 전쟁이라든가 일회성 어떤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있을 정도의 수준의 출산율 저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수백조 원 뭐 들었다고는 하지만 전혀 이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앞서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동안 나왔던 대책들을 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외국 용병 써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 이제 인력에 대해서 문을 확보하는 방안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냐? 그건 또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그 코로나 3D 업종 농촌에는 굉장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2조차도 어려워졌어요. 네.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좀 빠져 있는데 실효성이 좀 답보가 되겠느냐. 그리고 정부도 늘 보면 정권 출범 초기에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때는 뭔가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는데 네. 정권 말미에 가면 흐지부지돼요. 흐지부지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기업의 어떤 노조 측면에서 네. 압력단체처럼 이 굉장히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타이밍을 또 이용을 해서 네. 뭐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또 이제 이 부각시키는 것도 좀 눈에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사실 유엔에서 정하기로는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숫자를 이미 2000년에 넘어섰고요. 14%가 고령 사회인데 이게 2018년에 지나쳤고 20%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2025년, 26년 정도면 이 숫자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 2050년이면 노인 비율이 38.2%로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이제 고연령대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생활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텐데 왜 정부는 이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을까요? 왜 하지 않겠습니까? 정년 연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보면 세계적으로 이미 선진국들은 65세 정년 제도를 이미 오래전 우리보다 고령화가 빨랐기 때문에 도입했습니다. 근데 정부의 고민은 지금 이 이슈가 이제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거죠. 분명히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인선이 부족하면 이제 좀 고령층들을 그 일자리에 좀 활용하는 되는, 뭐 그런 대책은 네. 필요한데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쉽진 거죠. 않죠. 크게 이제 뭐 반발하고 있는 그룹이 젊은 세대들하고 기업들입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지금 청년 그 실업률이 우리나라 심각하잖아요. 네. 똑같은 기회를 달라. 왜냐하면 지금 고용 연장의 그 시도되고 있는 이게 순수하게 그러면 정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니면 기존의 안정적인 고용을 누리고 있는 뭐 노동조합이 일부 노동자층의 자기 기득권 연장이 아니냐 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특히 젊은 층 지금 당장 일자리에 대한 공급이 크게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년 연장이 되면 이 젊은 층의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반발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굉장히 그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급 제도가 제대로 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연공서열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이 연령 60대 전후돼 가지고는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죠. 그래서 네. 같은 직군이라 하더라도 신입사원하고 가장 최고호봉하고 4.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년이 연장되면 고임금자들이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계속 몇 년을 더 머물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담이 커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는 고연령자 한 명이 청년 4명을 대신하는 그렇죠. 그런 아주 역할을 물론 하는 이제 거네요. 꼭 단순히 그런 네, 건 그런 아닙니다만 비교는 이게 안 되지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네. 그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두 계층의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못 꺼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일본처럼 우리도 점점 이제 일자리가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되면 이 논의는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거죠. 특히 코로나를 말미암아서 산업 생산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건 와야 될 제도일 수도 있지만 네. 논의하기 위해서는 앞에 두 가지 문제, 즉 고용의 유연성, 청년층들도 기존에 고용돼 있던 사람들하고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고용의 유연성, 꼭 청년층뿐만 아니라 한번 회사에서 퇴사하고 나서 재취업하기도 장년층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회의 균등, 고용의 유연성이 보장돼야만 그 기회의 균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임금 문제. 네. 그러면 뭐 임금 피크제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 한 50% 이상이 대기업들은 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무급제를 도입해서 같은 임금이면은 같은 노동이면 뭐 같은 혹은 비슷한 수준의 임금 제공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고호봉자 이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 숙련도가 높다 그러지만 사실 그 숙련도 생산성하고도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높거든요.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저는 정년 연장의 법제화가 가능할 거라고 가능하다. 생각되고 그 부분은 사실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정부에서 섣불리 정년 연장을 꺼낼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네, 일단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완성차 3사인 현대차 또 기아 한국GM 노조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남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노조는 또 임금 단체 협상 요구 조건에 이 정년 연장 정년을 64세까지 좀 늘려달라라는 요 방안도 넣어놨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이 정년 연장을 좀 특히 노조 측면에서는 근로자 노동자 측면에서는 좀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저께 이제 경제부총리 논의됐던 내용들이 정년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되게 단견이고 2019년도에 본인이 나와서 정년 연장 검토 안 하면 해마다 일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80만 명인데 들어오는 인력은 40만 명 정도 빼기 때문에 이거 고민해야 된다 이래놓고 어저께 안 한 이유는 간단하죠. 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비롯한 자동차 3사 노동조합에서 정년 연장 요구 조건 걸고 들어오니까 괜히 한마디 했다가 잘못하면 이거 뭐 이 또 자동차 노사관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또 정부가 또 노동자 손들어 줬다고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요구들 뭐 이런 것인데요.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저는 좀 기대를 가졌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출산율이 이제 2017년에 이제 학교 출산율이 1.05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0.98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0.94에서 작년에 0.84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걸 좀 되돌려 놓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좀 가감한 인구 정책, 그래서 정부의 인구청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인구 문제가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뭐 대단히 암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서 누가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금융기관 기준으로 하면은 보험금 받아가는 사람 많은데 보험료 내는 사람 없으면 당연히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사든 당연히 뭐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30년 한 세대마다 지금 절반씩 줄어들고 있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뭐 어떤 인구학자 이야기로는 뭐 200년 지나고 나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을 거라는 그런 뭐 개량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이 출산율과 관련해서 돌려주지 못한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저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청년 고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OECD 평균 뭐 청년 고용률이 한 53% 정도 되는데 우리 작년 12월 기준으로 41.3%였거든요. 네. 그래서 40대가 뭐 초반에서 왔다 갔다 위태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청년 고용률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 없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뭐 상황인지. 정치적인 조건도 아니고 경제적인 조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했는데, 사실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3사 노동조합의 그 정년 연장 요구는 당연한 겁니다. 대체로 뭐 유럽 국가들은 정년이라는 것이 정년이 끝나면 연금이 개시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정년은 뭐 53세,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도 3배 정도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은퇴 연령은 72세고 이 격차가 20년이고요. 법적으로 받더라도 정년은 60인데 연금은 65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격차도 한 5년 정도 되고, 이런 구조에서 결국은 이 소득 크레바스라는 소득 절벽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하겠다는 네. 것이고요. 정말 우습게도 프랑스 같은 데는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하겠다 해가지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겠다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난리가 났는데, 거꾸로 한국에는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해서 일 좀 더 하겠다는데 그걸 또 사회적으로 도대체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구조가 짜여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DJ 정부 이후에 노동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최근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한, 그래서 어떤 요구든지 간에 요구들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에 의해 기초한 그런 뭐 밥그릇 싸움 정도로 보는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임금, 특히 저희가 뭐 매년 최저임금 얘기하면은 노사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정년이 연장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은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뭐 기업도 기업의 부담이지만 지금 일단 자동차 3사가 노조가 요구하는 정년 연장을 왜 이제 좀 약간의 부정적 시각을 보고 있는 측면을 좀 보면, 네. 사실은 정년을 연장하면 공무원, 대기업이 가장 수혜를 봐요. 지금은 금융사조차도 40대 정년 퇴직하는 요즘에 희망퇴직을 희망퇴직을 정말 많이 받고 하거든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년 거의 뭐 정년 개념이 사라져서 지금 2016년에 만 57세에서 60세 연장한 거의 혜택은 대부분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이에요. 자동차는 꾸준히 뭐 다 누리겠죠. 네. 그러나 그 외에 이제 중견, 중소기업, 대기업은 이게 언감생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노 갈등도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당연히 지금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기득권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오래 차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안 뽑거나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현대차의 경우는 2019년 이후에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자연 감소,
정년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물론 정년 연장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대세예요. 네네. 그리고 해외 선진 사례를 보게 되면 대부분 연금 받는 시기가 일치하도록 정책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먼저 연금을 개혁을 했는데 네. 연금은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게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라는 문제를 꺼내면서 가장 민감한 노사가 가는 노조의 원칙은 임금은 깎이지 않겠다는 거고 사측의 입장은 아니다.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선진 사례를 봐라. 이 고용의 유연성이 답보되지 않으면 우린 더 안 뽑을 거야. 라고 지금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재자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현대차가 지금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이게 지금 임단협의 의제로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거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아닌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려서 공론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아하, 야 너네만 지금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기득권만 저렇게 이제 일자리를 늘리게 되면 신입사원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논리로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 이 교수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고용의 유연화, 임금 피크제 정착과 더불어서 그리고 연공 상호하박식의 이 임금 체제를 이제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바꾸는 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연금 수급 시기와 그리고 정년을 같이 결부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쳇바퀴가 다 맞지가 않아요. 네네. 그런 통계가 안 가운데 맞는. 2016년 이제 정년을 3년 연장했는데 그리고 2021년 4년 만에 또 그걸 65세로 연장하려다 보니 그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조는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기업은 임금을 낮춰서라도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라도 뭐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청년은 그럼 우리는 어쩌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총론하고 강론이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총론적으로 보면 정년 고령화돼 가니까 정년 연장하는 것이 맞고, 그렇죠. 수명도 길어지고 예, 있으니까요. 수명도 길어지고 하니까 정년 연장 맞고, 그다음에 정년 퇴직하고 나면 연금 바로 받을 수 있게 연금 수급 시기와 연결하는 게 맞죠. 네. 근데 강론을 들여다보면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서 갈등 요소가 많다는 거죠. 현대차 이야기 해주시지만 현대차는 노조도 알고 있는 것이 전기차로 바뀌면 생산 인력 40%를 줄여야 돼요.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사실 현대차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내년부터 이제 고령화된 생산 인력도 2,000명씩 자연 감소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5년을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 날벼락이죠. 현대차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 네. 청년층한테도 날벼락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이 총론적으로 당위성이 가지는 말들이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까 제가 선진국은 지금 다 정년 65세라고 했는데 예. 그거는 이미 20, 30년 전에 도입한 제도고요. 미국은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물론 미국하고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 미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해가지고 프리랜서류의 직업이 30%가 넘어요, 지금.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자유롭게 일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정년에 가장 영향을 받는 제조업 비중이 지금 한 9%밖에 안 되고 앞으로 5년 뒤에는 5%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애더라도 크게 타격을 안 받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최대 산업은 제조업이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 정도 돼요. 그렇지만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는 80% 우리나라도 뭐 프리랜서가 많이 늘고 있고 서비스 이런 분들은 사실 정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런 일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뭐 이야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직 일자리가 남아도는 형편이 아니고 모자란 상황이다. 그리고 연금 수급했지만 어차피 지금 국민연금 은퇴하고 나서 답이 안 됩니다. 지금 소득 대체율이 39.4%거든요. 그럼 연금을 받아도 100원 받다가 40원 받는 셈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전체적인 사회보장 시스템하고 연동시켜 사기는 엉켜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년 연장 문제하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지 당장 그리고 이건 혜택을 본 건 당장 자동차 3사는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혜택을 못 보는 것도 있고 또 국민연금 고갈 이슈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일본 사례 하는데 일본 경제가 활력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고령화 중심, 고령사의 그 기득권 중심의 체계 이런 것들이 이슈가 제기되면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 그다음 대기업들, 공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청년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봉급을 받고 그리고 요즘 뭐 일본에 젊은 층 일자리 많다고 그러지만 그 일자리 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보도가 자주 되고 있지만 일본에 일자리 많다 해서 가봤더니 생활비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
월급은 훨씬 적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기득권층, 그 기존 세대가 다 가지고 있고 네. 청년들한테는 일자리 숫자는 많지만 질은 좋지 질이 않은 낮은. 그런 상황. 그래서 일본 사례를 꼭 따라가야 되는 이런 문제.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으로 총론적으로는 정년 도입 이런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려할 것이 많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일견타당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기존에 자기들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연장하라는 그런 시도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뭐 섣불리 그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이제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는 한정적일 거고 네. 거기서 뭔가 이미 고연령층에 이미 커리어를 많이 쌓으신 분들한테 대한 임금을 줘야 되고 네. 거기다 또 청년층을 채용했을 때 청년층에 대한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면 어디선가 이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년이 이제 58세에서 60세로 늘은 게 이제 2013년에 법 바뀌면서 2016년 300일 이상 그리고 2017년에 이제 다 뭐 정년이 60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 실제로 그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금융 공공 부분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은 전부 임금 피크제가 도입됐습니다. 저도 그 임금 피크제 때문에 55세에 퇴직했던 상태였고요. 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득권적인 측면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는가. 임금 피크제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기존의 정년 연장이라고 했지만 정년 보장이 오히려 더 짧아지는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금융기관 뭐 40세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정년 보장과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 뭐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신데 사실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하면 뭐 떠오르는 게 파업이고 늘 기득권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언론이 그런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이제 파업 찬반 투표인데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면은 당연히 뭐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우리도 우리의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 이야기할 뿐이지 그걸 행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또 파업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공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현대자동차가 코로나 국면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이상수 지부장을 비롯한 집행부들이 조합원들이 결단해가지고 임금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작년에 이익이 2조 3천억 정도 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 집행부들은 조합원들한테 아니 이익이 2조 3천억 나고 연말에 임금 올린 데들 얼마나 많았는데 동결했다고 그렇게 많이 혼났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래서 혼나고 있는 이런 측면이고 올해는 현대자동차가 한 7조 1천억 정도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임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관련해서 도대체 얼마나 분배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벌었다면 뭐 7조를 벌었다 하면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래서 주주가 3분의 1, 사내 유보가 3분의 1, 그리고 그게 부가가치를 내는데 노력한 노동자들이 3분의 1 내자는 그런 요구의 주장이 정당성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여름 휴가 전에 타결하려고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금 뭐 다시 교섭을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64세까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구 조건이 그렇다 해가지고 당장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뭐 당장 1년이든 또는 6개월이든 필요한 만큼 가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제가 봐서는 현재 조건에서 청년 고용의 이런 상황에서 법 제도를 바꿔가지고 정년 연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사관계 현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필요에 따라서 6개월을 연장하든 또는 뭐 다른 방식을 하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식으로 계속 근로를 허용하든 정년을 연장하든 이런 다양한 방식을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합의들은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오히려. 지금 현대자동차에 퇴직하고 있는 2,000명씩 해마다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요구 조건이 시니어 촉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뭐 일주일에 근로시간 한 15시간 정도 하는 시니어 촉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좀 시간이라도 좀 더 늘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요구들도 들어있고 그런 것들도 이번에 임단위에서 하면서 어차피 숙련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 대법원에서 판결이 육체 노동자들의 근로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본다. 이게 2019년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이런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배관시하게 볼 것이 아니고 논의의 출발점으로 보고 그다음에 노사관계 현장에서 사업장별로 고용 구조에 따라서 인력 수급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제가 반론 아닌 반론을 얘기하자면 네. 일단 그 현대차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정년 연장 분명히 뭐 논의해야 될 사안인 건 네. 맞습니다. 맞고요. 왜냐하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만 60세를 정년을 하는 국가는 터키하고 우리나라예요.
나머지는 우리보다 60세보다 더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늦은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당위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임단협의 조건을 좀 세세히 좀 들여다보면 예. 이게 왜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위한 임단협이냐를 알 수 있는 게 지금 올해만 7조 순이익을 낸다고 해서 순이익의 30%를 이제 노조한테 지급해라. 그러면 2조 원 이상을 노조원들이 가져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고 임금 피크제도 마찬가지고 이건 기득권 세력의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일자리 나눠서 새로운 신입사원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있는 한 그리고 내 노조의 내 가족만 위한다면 이건 결코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장하고서 그리고 이제 30%씩 계속 하고 뭐 지난해 이윤 나온 것만큼 이제 안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사측이 제기한 것도 그러면 지금 제시한 측도 보면 기본급 5만 원 인상, 성과급 100%에다 플러스 300만 원. 여기에다가 품질 격려금이 200만 원 별도고요. 네. 10만 원 복지 포인트를 받아갑니다. 이제 물론 파업이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파업하겠죠. 그러면 협력사는요. 협력업체, 수많은 협력업체는 이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근데 여기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유일한 업장이에요. 그러면 아니 정말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노조들의 요구가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챙기겠지만 적어도 관련 협력사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득을 취하는 그 파업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굶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근로자들이 당연히 숙련된 노동자들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뭐 연봉이 1억이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순이익의 30%를 요구한다? 이것도 과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 파업을 했을 때 엮이는 사회적인 부정적인 여파 그리고 그걸 함으로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하고요. 신입사원을 뽑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밥 챙기기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노조의 요구사항 중에 어느 하나도 신입사원이나 이런 위에서 사회복지 아니면은 이런 이제 협력업체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 전 국민의 시야가 굉장히 귀족 노조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 지금 예. 지적해 주신 예. 것도 그렇고 예. 그 앞서 왜 노조 각 사업장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 예. 왜 작은 기업일수록 사실 노조가 좀 부실한 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도 연출이 될 것 같아서 예.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현대자동차 임금과 관련해서 작년에 2조 3천억 정도 네.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임금 동결을 동결을 했다. 했습니다. 근데 네. 작년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임금 다 올렸고요. 올해 성과급 논란도 있었죠. 예, 성과급 놀랐다. 네. 올해 삼성전자 7.5% 인상했고 SK하이닉스는 9.5% 인상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작년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을 동결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 부품사들 전체 임금 안정에 대단한 도움을 줬어요. 대단한 도움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업하면은 현대자동차도 무노동 무임금 100% 적용받습니다. 요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100% 무노동 노임금을 주장하고 있는 거 맞고 예. 현대자동차 노조가 작년에 그렇게 동결을 했던 것도 R&D에 투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전기차 자율주행 가는 것에 회사에 돈을 많이 쓰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정도 요구하는 그 3분의 1 요구와 관련해서 정당성이 첫 번째로 있는 것이고요. 또 요구가 3분의 1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다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 회사와 교섭해서 어느 정도 정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기득권이라고 뭐라 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파업을 하면서 65세 정년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을 갖다 끝까지 계속 끌고 갔다. 이러면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구한 상태이고 1년을 뭐 회사하고 합의할지 또는 뭐 6개월을 연장하는 데 합의할지 또는 그것도 못 해가지고 뭐 시니어 촉탁 요구 회사는 그건 뭐 수요가 있으니까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확장적으로 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 막무가내 현대자동차 정의행위 찬반 투표만 끝나면은 무조건 파업한다. 그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가면은 국민 내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계속 정복시키고 기업의 신뢰도는 떨어지긴다. 그래서 과거에 현대자동차가 노조가 파업하면 대단히 그런 홍보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현대자동차 사측도 이것이
기업 이미지라든지 자동차 판매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홍보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지라든지 이런 데서 애들려서 먼저 적는 경향성도 좀 있다. 이런 것도 좀 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년 연장과 또 고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임금에 대한 문제는 아마 전 산업군에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원론적인 검토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금 피크제가 앞서 김현욱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로는 대기업의 한 절반 이상은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법제화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노사 간의 합의로요? 합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제가 보니까 조사를 이제 노동부 통계를 보니까 예.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93%인데 네. 중소기업 1인 이상의 기업은 23%에 불과하고요. 정년 퇴직자 재고용 제도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44.5%, 그리고 1인 이상 소기업은 29%. 임금 피크제는 역시 1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21.7%인데 300인 이상의 기업은 54.1%. 네. 그러니까 55%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 두 분이 열띤 토론을 벌이셨는데 꼭 현대자동차 노사 관점을 떠나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조금 정년 연장을 법제화해서 강제하는 것은 분명히 그 고용주 측에서도 그렇고 청년층의 그 네, 일자리를 반발이 논의를 있을 수밖에 하거나 도입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고 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청년들도 무조건 그 나이 드신 선배들이 일하는 일자리를 막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법제화하게 되면은 그 받고 있는 기업이나 청년 입장 결국 임금이 관건이거든요. 그 임금 체계를 그대로 60세 이후에 퇴직 아니 60세 이후에도 그 임금 체계를 뭐 임금 피크제도 마찬가지로 네네. 조금 깎지만 그 임금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재고용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 퇴직했다가 다시 거의 원점에서 시작하는 리셋이 거거든요. 되는 거네요. 근데 그거는 청년 입장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한 거니까 만일에 노조에서 주장한 대로 선배님들이 그렇게 숙련도도 있고 그러면 선배님 조금 더 받으세요. 그걸 같은 조건에서 경쟁합시다. 그러면 그 사용자가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기회조차도 만일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특히 현대차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전기차가 되면은 일자리 40%가 준다고 하는 거는 노조의 그 예측서에도 노조도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신 분들의 정년을 연장해 버리면은 인력 과잉 상태는 계속 진행될 뿐더러 예. 사실 전기차 뭐 숙련도라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이든 젊은 피의 수율은 필요한 거고 전기차라는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때는 네. 이런 디지털에 능한 젊은 세대가 오히려 숙련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임금 문제는 반드시 돼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뭐 노조 항상 주장하는 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아니겠습니까? 네, 네.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이면 원칙적으로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임금 피크제는 좀 타협 아니고 그게 답은 아닙니다. 근데 그 워낙에 우리나라 노사 관계나 이런 제도 개선이 이러다 보니까 타협책 비슷하게 도입된 것이 임금 피크제인데요. 저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돼야 사실 생산성이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지는 시점에 계속 고임금을 안고 가는 기업주의 부담을 들 수 있는데 저는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논의와 아울러서 반드시 그 직무급제 네. 노동의 성격에 따라서 적정 임금 면허 수준이 그걸 확정하고 그 노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력뿐만 아니라 신입 새로 청년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면 뭐 말씀이시죠. 청년 연장을 뭐 하더라도 크게 뭐 정원처 정도 반발이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지금 완성차 3사 노조가 지금 청원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MZ 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에서 또다시 청원을 올렸습니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이게 결국은 청년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라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또 청원이 올라오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또 세대 간 갈등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지 좀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동차들은 이미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요.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자동차 5곳 폐쇄합니다. 네네. 앞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내연기관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3분의 1 정도는 현장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제 현대차 노조가 이처럼 이제 정년 연장을 들고 나오니 바로 그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바라본 MZ 세대의 시각은 이분들은 이제 국회 청원 게시판이 아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에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노조 그늘에 가린 인력 적체 현상인데
지금 고령의 근로 인력 적체가 심해서 산업 현장의 빠른 패러다임, 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밥그릇이 챙긴 게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기업도 그리고 사회도 손해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게 어쩌면 이제 고령화 시대에 진지해야 될 이제 논의인 건 맞지만 지금처럼 어떤 사회적 어떤 임금 피크제를 통한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정년 연장만을 부르짖는다면 이게 신구 세대 간의 갈등 갈등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업과 청년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재를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권 초반에 굉장히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때와는 좀 다르게 네, 이제 정권 말이니까요. 2023년 이후로 정년은 또 넘기고 네네.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시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조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 앞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뭐 정말 이제 연금과 이제 은퇴 시기를 이제 맞물려서 네. 정년을 맞물려서 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조지만 또 하나는 완전히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계약직으로 이제 고령자의 경우 예. 퇴직해서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고용 앞서 형태를 바꿔서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 60세가 돼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보통 자영업을 하시게 되는 하든가 경우가 아니면 있죠. 경비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월 200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봉 과거에 이제 은퇴하기 전에 억대 연봉자들이 실제 공기업 사례예요. 이분들이 연봉 3천만 원으로 재계약합니다. 물론 상대적 박탈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현실과 부딪혀서 내가 사회생활에 기여한 그동안의 이제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전혀 다른 직종에 가서 경비라든가 굉장히 이런 이제 직에가 사는 것보다는 네. 더 낫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고 이런 이제 고용과 관련된 은퇴 후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의 어떤 요구 이분들은 이런 일자리라도 더 많아지길 바래요. 네. 은퇴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은퇴 후에 고용 연장과 더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좀 많이 만들어주고 활로를 확보하는 게 이제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요구 우리의 정년 연장 요구를 좀 정당하게 바라보면서 논의를 출발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저 청년 고용에 지장이 있다 그러고 사실 임금 피크하면 회사 내에서 보면은 선배들 좀 빨리 나가야지 우리도 진급도 좀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적체가 걸 될수 해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투표 붙이면은 젊은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통과됩니다 임금 피크가. 그래서 임금 피크는 전 사업장의 대기업 뭐 큰 데들은 300 이상 사업장들은 거의 다 도입돼 있는 네. 상황이고요. 절반 그래서 이상은 되고 있다. 사실 정년 연장 해놓고 정년 보장도 못 해주는 거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리 접근돼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구조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수령자들의 평균 연금액이 54만 2천 원입니다. 네. 그 구조 속에서 노인 빈곤율이 OECD 3배이고 어떻든 간에 이 소득 크레바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년 연장이 되든 예. 고용 연장이 되든 계속 근로가 되든 퇴직 후 재입사 방식이 되든지 이 논의를 갖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육체적으로도 괜찮고 이분들이 일을 해가지고 본인의 소득을 갖다 스스로 챙기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생산 가능 인구는 미래 성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배관시하고 공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 노인들이 65세, 60세 넘어가서 퇴직하고 일 안 해. 다 일 안 하고 뒤로 나와 있으면 그러면은 과연 국가를 누가 운영할 것입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31% 정도 됩니다. OECD 평균보다 배 정도 높아요. 그만큼 나이 들어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일하게 할 때는 물꼬를 열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가 관련해서 논의를 해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성과급 제도 얘기했지만 성과급 제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노동자의 요구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연공급제로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97년 IMF 이후에 기업들이 인사 전략, 신경영 전략으로 해서 기본급은 조금만 주고 변동 높이 위해서 성과급 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성과급이 1,000만 원 받으니까 맞다하지만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시급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왜곡된 인공구조를 갖다 좀 바꿀 필요도 있었는데 그것도 바꿔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정년 연장과 관련된 또는 계속 고용과 관련된 노령 인구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현재의 연금의 구조나 이런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참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이미 우리 사회에 직면 과제로 와 있고
이 정년 연장이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피해서는 안 되겠죠. 과연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각 세대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정치권과 또 정부의 모습과 행동이 필요해 보이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연학 교수, 정영곤 대표,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